45분은 난램이고, 그 다음에 이제 45분은 램 수명이거든요. 그 이유가 난램이 45분인데 45분 그 시점에서는 전환이 되잖아요. 잠의 질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이게 그 램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램은 뭐냐면 눈이 막 떨릴 때는 깊은 잠이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난램일 때 알파파 아시죠? 알파파 나오면서 그 성장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그 눈이 안 움직여 가만히 쥐죽은 듯이 잘 때. 우리가 30분 그때가 아주 잠의 질이 좋은 때야. 자고 나서 딱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깊이 안 잔 선잠일 때 꿈꾸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꿈을 여러분들은요 꿔요. 그런데 기억을 못 했을 뿐이야. 그때가 렘 수면 상태 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30분 이내로 자는 게 좋아요. 1시간 반을 자면 30분 동안 깊이 잤다가 나머지 한 45분 동안 악몽이 시달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앞에 잤던 게 반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잠을 잘 때 깊이 이렇게 잤을 때 이게 난렘 수명일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렘 수명일 때 그때 이게 눈이 움직일 때 어떻게 될까요? 뇌에서 펌핑이 돼요. 눈이 막 움직이면 뇌에서 어때요? 이 안압이 작용을 해가지고 시상하부에 펌핑이 돼. 그게 뭐냐면 호르몬이 이렇게 펌핑이 되니까 몸에 구석구석 가요. 어떤 의미인지 알죠? 그때 이걸 이제 한 하루에 이제 만약 내가 6시간을 잔다면 4번을 반복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필요하니까 깊이 잤으니까 그만큼 높이 올라오고 파장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가는 게 네 번째 잘 때는 잠도 깊이 있게 못 자고 난램도 깊지가 못하고 램도 깊지가 못하죠. 그래서 초반에 잠을 효과적으로 자려면 많이 깊이 자는 게 중요하니까 초반에 한 3시간이 참 중요해요. 3시간을 깊이 자고 나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이틀같이 쓸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3시간 자고요. 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새벽 12시에 자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가 일해요. 하루 종일 일해. 그러다가 하루 24시간 중에 3시간만 자고 버틴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말 돼가지고 좀 한 번씩 잠을 3시간 자고 또 낮에 한 2시간 자고 그러면요 그 완전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을 자는 그 원리를 알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 근데 거기다가 운동을 해줘요. 운동을 해주면 생체 이 대사가 이게 원활해지니까 잠도 더 깊이 자면서 그 회복도 더 빨라져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그 다음에 잠의 그 시간을 잘 조절하면 하루에 3시간 자도요 멀쩡해요.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워낙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할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강의를 하는데 내일 모레까지 하니까 조금은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인덕대학교에서 그 겸임 교수로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기계 설계과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기계 요소 설계를 가르쳐요. 아마 그 한과에서 기계 요소 설계를 가르치면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마 몇 명 안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저도 막 수업할 때 헷갈려요. 어떨 때 기계 요소 설계를 가르치려 보니 경영학을 가르치는 타임이야.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극과 극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할 말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로봇 회사를 하고 있어요. 아톰 로봇이라고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런 로봇 회사에 있었고, 대우전자에 있었고,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하는 게, 그, 포스코나 아니면은 현대중공업, 이런데 현대자동차 이런데 제가 강의를 또 하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서는 비싸게 받고, 임원들 대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깊이 있게 하는 강의니까 좀 가치 있게 들어주십사 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 분야가 기술에서
여기 기술 경영이 제가 기술에서 경영까지라는 말이니까 모든 걸 다 포함하죠. 기계공학에서 경영학, 인문학까지 하니까 그 중간에는 뭐 다 커버가 된다 보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최근에 이제 지금 전공인 게 창업학 쪽에서 마케팅 쪽으로 전공을 했고요. 이제 공대 출신이 마케팅을 하니까 숫자에 좀 강하죠. 통계 이론이나 이런 숫자에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 장점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다른 분들은 실무를 이렇게 하신 분들은 또 실무를 한 대로 장점이 있지만 저같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접한 사람은 핵심, 인사이트한 뭔가를 딱 이거야. 이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100%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통계 분석학적으로 말하면 허용 유의 수준 0.2, 20%는 틀려요. 근데 80%는 맞다. 그게 뭐냐면 파레토 법칙, 80대 20 법칙 알죠? 항상 80에 집중해야 돼요. 80의 효과에 집중하고 내가 핵심 20에 집중하면 효과는 80이야. 여러분들 그 책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하루에 책 몇 권 읽으세요? 저는 안 읽고요. 몇 권 읽어요? 안 읽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한번 보면 몇 분 만에 읽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한 시간 내로 다 제가 이걸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까?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STP4, P4M,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션, 이런 것부터가 SWOT, 전략, 비전, 미션, 목표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아니까. 다 아니까 내가 모르는 건 보면 되죠. 그럼 이런 책 하루에 몇 권 볼 수 있을까? 10권도 볼 수 있어요. 제가 교보문고가 몇 권 보고 나올까? 한 3시간 가면 몇 권 볼까? 한 100권은 봐요. 경영, 경제학 딱 가가지고 거의 다 아니까.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 신문 읽듯이 읽고 나와요. 그러면서 모르는 거 이래보다, 이거 좀 새롭네? 그래, 이거야. 끝.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프레임에 내가 저기도 프레임 이야기 뭐 나오지만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이 완전히 그냥 너무 재밌어요. 내가 보면은 스캔이 쫙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걸 볼 때 시간 처음에 여러분과 같이 아무것도 모른다. 이걸 보면 시간 얼마나 걸릴까? 몇 달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 근데 횟수가 중요해요. 이게 짧은 시간에 보는 게 아니고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자꾸 아는 범위를 넓혀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내게 돼요. 반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뭐든 한 번 보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하면 이게 맺게 된다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10번째는 정말 대부분 다 알아. 모르는 것만 탁탁 보면 그때 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에 집중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게 20% 뭔가에 항상 집중해 보면요. 80%를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도 그렇고 세상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요. 이래요. 여기서 보면 책을 한 권 집어들면 그 저자들은 보면 저자들은 자기 경험 제일 핵심되는 건 요거밖에 안 돼. 근데 뻥튀기를 해가지고 앞뒤 전으로 막 자기 경험 넣고 했던 말 또 하고 아니면 자기 자랑질하고 막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책 300페이지 팔잖아요. 저도 책을 써봤지만 책을 쓰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가장 남들과 차별화된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것만 집중해서 딱 읽으면 끝. 이게 8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친구는 요것만 보고요. 요 80%에서 20%는 포기해요. 그리고 다른 책을 봐. 다른 책을 보면 또 여기서 20%딱 보면
어때요? 노력 안 하고 20% 여기 집중하면 여기 설명을 잘 해놨거든. 그러면 나머지 80% 커버돼. 그럼 여러 개의 책을 보면 덧칠이 다 자꾸 되니까 내가 여기서는 그냥 20% 보고 나머지 80을 포기했던 게 여기서는 또 언급을 하고 여기 언급하고 언급하면요. 다 커버가 돼요. 그걸 다면 공부법이라고 해요. 책을 한 권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한 권 가지고 모든 걸 파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도 보고 이 책으로 다른 책으로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래 보면요. 다 커버가 되니까 그 친구를 예를 들어 이거야. 이 친구를 알고 싶어. 이 친구를 알고 싶은데 나는 이 친구를 통해서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야, 이 친구 어떻다. 그래도 네 아는 게 더 있지 않니? 책 한 권 가지고 자꾸 하면 힘만 들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페북을 들어가가지고 그 친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거 쫙 보고, 그래, 번호 따가지고 카톡 친구 해가지고 카카오 스토리 들어가가지고 보고, 그 카스 들어간 거 보니까 막 욕 엄청 적어놨어. 이쪽에 페북 갔더니 좋은 말만 적어놨어. 그거거든요. 계속 이 다면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강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다면적으로 오늘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분야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혹시 여러분들이 통계 분석학에 대해서 척추측만증을 가지고 있지 않나. 통계하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통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쉬워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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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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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만 안 어려운 것 같다. 어려워요. 왜 어렵죠? 숫자가 많아서. 근데 오늘 있잖아요. 그 선입관을 확 깨줄게요. 확 깨줄게. 그래서 통계가 어렵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오늘 아주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짜가 있어요. 가짜가. 뭐가 가짜일까? 1번이 가짜다. 손 들어보세요. 특허를 1050건 냈다. 이게 가짜인 것 같다. 몇 건 냈을 것 같아? 2, 300개? 1050건 이상을 했다고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다른 데 가서 대체의학으로 100명 고쳤다. 제가 대체의학도 했어요. 100명의 사람을 고쳤다. 그게 가짜인 것 같다. 맞는 것 같아. 야, 10년 동안 로봇을 제가 100종을 개발했다. 이게 가짜인 것 같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1년에 출판 3권 했다. 이게 가짜인 것 같다. 2건. 2권? 그래. 뭐 한 10건 했다.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네. 1년에 사업계획서로 표창장을 전국대회에서 5개 받았다. 이게 가짜인 것 같다. 몇 건 했어? 그래, 봅시다. 제가 특허 출원을 1050건 한 거 맞아요. 중간만 딱. 이게 몇 장일 것 같아요, 이게? 6,000장. 이게 몇 천? 100장은 아닐 것 같잖아요. 7,000장. 여기서 여기까지 7,000장인데 요만큼이 5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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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장 뭐 이럴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세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 내가지고. 그 특허 출원서 요거 있죠. 출원서인데 여기 초안 검토 의뢰서대가 이게 특허 출원서인데 요거 한 장이 6장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이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3년 동안에 특허를 1050건을 출원했고 등록된 게 한 그 정도 등록이 됐고요. 예. 대우전자 있을 때 특허 출원이 되고 등록까지 등록된 것만 제가 보관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국제 특허 출원도 한 50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면요, 특허 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걸 제가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를 한다는 게 목적에 맞는 수단을 매칭을 시키는 건데, 목적은 있는데 수단이 없다. 그러면 그걸 찾아내는 방법이 트리즈라는 그런 기법도 있고, 브레인스토밍도 있고, 뭐 많잖아요. 마인드맵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 제가 전공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포맷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의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다 보면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거를 제가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재밌지 않아요? 흥미롭죠? 제가 그걸 몸소 실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그냥 제가 경험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감히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변리사 공부를 또 해가 3년 동안 변리사 공부까지 더 했어요. 자, 이제 로봇, 제가 특허를 로봇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고 뭐 레이저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계공학을 했지만 특허 종류로 보면 전자공학이 3분의 1 되고 기타 생활이 3분의 1 되고 기계공학 쪽은 3분의 1 이래요. 전자 또 이걸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물리화학을 물리화학 생물을 제가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물도 좋아했는데 화학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계속 보니까 그게 좋아지더라고. 지금은 물리를 알면 화학을 알 수밖에 없고요. 화학을 알면 생물을 알 수밖에 없어요. 생물을 알면은 인체 역학으로 물리를 알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로 다 수렴이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특허로 하다 보니까 인텔렉츄얼 벤처스라는 특허 괴물에 리크루팅을 당해가지고 제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특허로 삥 뜯는 회사에 제가 취직을 할 뻔했어요. 알아요? 그 특허 괴물 그 인텔렉츄얼 벤처스라는 인터넷에 보면 특허 괴물 무방비해가 여기 보면 인텔렉츄얼 벤처스 여기에 제가 그래서 이런 데는 뭐냐면 한국의 헤드쿼터인데 영어 잘해야 되고 로봇을 전공했고 대한민국에서 특허 제일 많이 낸 사람. 그 조건을 만족시킨 사람이 이제 제가 그렇게 했던 경우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뭐 여기 보면 이런 이제 뭐 제안서입니다. 저한테 온 제안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인체 역학으로 해가지고 100명을 고쳤어요. 2001년, 2002년도에 제가 목동에 사무실을 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체 역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운동 테라피라고 해가 박람계 운동 테라피가 이거를 그 체형을 진단을 해고 운동으로 처방해가지고 사람을 고쳤는데 이렇게 실제로 이런 풀스파인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휘어졌던 사람이 이렇게 바르게 된 거를 이런 걸 100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했고 로봇도 했어요. 로봇도 한 250건 제가 개발을 했는데 여기 뭔지 아시죠? 휴보, 카이스트의 휴보 로봇 걸어다니는 로봇. 이런 거에 이제 로봇팔 이런 걸 제가 했고 이런 어떤 사람 목소리 나오는 노래하는 로봇, 에보라는 로봇이라든지 세로피 이런 걸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로봇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했던 이유는 어릴 때 그 써머즈하고 그 600만 불을 사나이 보면 뚜두두두두두 하죠. 로봇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전이 뭐였냐면 로봇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로봇팔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좀 유익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게 좀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로봇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익투스라는 수중 로봇.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여자 액세서리 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책을 제가 3권 낸 거 맞습니다. 냈고. 그래서 아까 그 로봇을 아까 100종 개발했다는데 사실 250종 개발했는 게. 제 이제 그 부분이고, 이제 뭐 이런 상장이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이런 거 받았고. 이제 제가 조금은 융합적인 인생을 살았던 게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나서 한 5년 후에 제가 이제 회사에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에 이제 그 했고 그때 이제 제가 건강이 안 좋아 대체약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고 특허도 내고 변리사 공부도 하고 뭐 하다가 이제 보험 영업도 한 8개월 정도 했었어요. 하고 이제 운동 테라피라는 걸 하고 로봇을 계속 해오면서 정부 과제를 제가 로봇을 하다 보니까 2000년 초에 그때 그 월드컵 경기 있을 때 그 바로
그쯤에 제가 이제 그 국가과제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 로봇을 처음 로봇 국가과제를 시작했었는데 처음 1호 과제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컨설팅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봇 회사를 제가 한 4년째 창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경영학을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출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강의가 목적은 아니고 제가 했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여러분과 같은 분들한테 조금 이제 비전을 좀 제시해 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유통을 시킬까? 근데 그걸 책을 낼 수도 있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코칭을 할 수도 있고 컨설팅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그 장학재단에 이제 부멘토로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그런 장학생들 제가 멘토도 하고 이럽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과 같이 이런 꿈 많은 시절에 조금만 방향을 잘 제시해 드리면 굉장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걸 했고 이제 마케팅 조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케팅 조사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 여기 보면 시장 같은 게 뭐 있고 여러분들 저기 보면 이제 뭐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하는데 저 하는 목적이 뭘까? 목적과 목표 차이점 아시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목적을 정의하면 어떻게 할까요? 목적. 그런 것부터 알아야 돼요. 목적. 목적과 목표의 차이점. 영국에서 사교육을 하는 그 아주 고급 학교에서는 자녀들을 이렇게 처음에 오면 뭐부터 가르치냐면 Why are you doing? 무조건 why가 들어가요. 왜 해야 돼? 뭘 해? 이게 what이 아니고 why. 너가 왜 사느냐? 너가 왜 있어야 되느냐? 존재 이유를 물어보는데 why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자동차란 말하면 엔진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why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으면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유, 원인이 뭐냐? 인과관계에서 원인이 있어야지 종속 변수가 있는데 종속 변수만 있고 원인이 없으면 종속 변수가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why, 왜?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마케팅 조사 방법론에서도 why에 대해서 먼저 내가 마케팅 조사하는 목적이 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케팅 조사에서 마케팅이라는 거하고 시장 조사 통계 분석하고 결합이 됐잖아요. 그럼 마케팅이 뭐냐? 마케팅이. 마켓하고 마케팅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마케팅하고 영업과의 차이는 뭘까요? 마켓은 시장이죠. 그럼 시장을 아는 게 마케팅입니다. 시장을 아는 게. 그럼 영업은 뭘까요? 영업도 시장을 아는 걸까? 영업은 몸으로 하는 게 영업입니다. 영업은 정확하게 말하면 고객이 그냥 단순하게 찾아가는 게 영업이에요. 그거는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냥 몸으로 그냥 고객한테 찾아가가지고 인사하고 물건 권하고 이게 영업입니다. 근데 마케팅은 뭘까? 마케팅은요, 전략이에요, 전략. 전략이 뭘까, 그러면 전략이? 전략은 밸류를 측정하는 게 전략이에요. 밸류를 측정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상위 20%에 집중하는 게 전략입니다.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상위 20%의 가치를 그 가치를 측정하고요. 그 가치의 20%에 집중해서 효과의 80%를 나올 수 있는 상위 20%에 집중하는 게 전략입니다. 그럼 전략의 결과물이 뭘까요? 전략의 결과물이 상위 20%에 집중인 거죠. 상위 20%에 집중인 그 결과물이 뭘까? 그게 목표라고 해요. 목표. 당신의 목표가 뭡니까 하는 거는 인생에 하고 싶은 게 버킷리스트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어떤 프레임에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서 가치가 가장 있는 20%를 우리는 인생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목표. 비전이나 목표나 어떤 꿈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꿈하고 비전하고 조금 차별화를 두는 방법은 있어요. 꿈에다가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비전이 돼요. 꿈은 그냥 꿈이고 개꿈도 꿈이고 잠잘 때 난렘 수명일 때 그것도 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실행이 들어간다는 게 실행은요, 시간이 들어가면 실행이 들어가는 거거든.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 그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목적이 뭐냐? 목적은 그런 목표가 수단이라면 목적은 말 그대로 미션이 되는 겁니다. 미션. 즉 뭐냐면 목적은요. why잖아요. why.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뭘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지만은 뭔가 태어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신이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미오가 줄리엣을 사랑해. 근데 줄리엣이 뭘 해달라고 해. 그러면 목숨까지도 내놓잖아요. 그죠? 그때 줄리엣이 원하는 거 you want면 나는 I should예요. 당신이 원하면 난 해야 돼. 그게 미션이에요. 즉 세상의 사람들이 people이잖아요. 커스터머가 they want는 나한테는 I should예요. 그게 미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비사회적 기업의 차이점은 미션을 찾아내느냐 아니냐의 차이, 명분의 싸움이에요. 즉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칫솔을 만드는 회사야. 그럼 칫솔을 만드는 회사가 단지 그 회사의 그 비전, 우리는 돈을 많이 벌겠어. 그게 목표면은 그 회사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 똑같이 칫솔을 만들더라도 회사가 미션이 뭐죠? 세상에는 충치가 없기를 원해. 그게 뭐죠? 나 입장에서는 미션이 된 거야. 나는 반드시 충치가 없는 세상을 구현하겠다. 그럼 그 미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 포장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은 사명감이 있는 거야. 이 세상에 충치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치과가 필요 없는 회사, 사회를 만들겠다. 그럼 그게 미션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똑같이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정무역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런 미션을 잘 찾아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 제가 말하는 마켓은 뭐냐면 고객인데 그 고객은 사람이죠. 그럼 사람인데 사람이 뭔가를 필요로 해. 그게 뭘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니즈예요. 니즈. 필요성. 그럼 그 필요성은 5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정의를 했는데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5단계로 말했어요. 첫 번째, 생존의 욕구. 내가 의식주를 해결하고 싶은 거야. 만약에 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 신체적으로 불편하죠. 그죠? 이걸 동물적 욕구예요.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추우면은 따뜻하게 하고 싶고, 그리고 어디 편하게 누워 자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쾌락의 욕구예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어때요? 예쁜 사람은 얼굴이 돌아가죠. 멋진 자동차를 보면 그 자동차가 갖고 싶죠. 왜 갖고 싶을까? 그걸 소유하면은 만족감이 있잖아. 어떤 만족감? 보면 이쁘잖아. 여기 시계 있어, 시계. 만약 여러분이 이 시계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시계가 어때요? 내가 차고 있으면 어떤 만족감을 가질까? 이게 패션이잖아. 그죠? 시계의 기능은, 물론 시간을 알려주는 거지만, 이 시계가 패셔너블 하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 내가 어때요? 정신적으로 쾌감을 느껴요. 어떤 쾌감? 아, 이쁘다. 그때 호르몬이 조금 더 나오겠지. 엔돌핀 나오든, 세로토닌 나오든. 자동차도 보면
예쁜 자동차 아주 스포츠카 보면 타고 싶잖아요. 왜 타고 싶을까? 타면은 멋있잖아. 그죠?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인간의 DNA는 그런 걸 가지고 산을 보면 산은 삼각형이잖아요. 안정감을 느끼잖아. 자동차도 바퀴가 튀어나오고 위에가 좀 좁은 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DNA가 물려졌기 때문에 심리가 안정감이 뭐냐면 웰빙이에요. 웰빙, 건강. 우리는 건강해지고 싶어요. 곧 육체로부터 고통을 안 당하고 싶어. 그게 하나의 욕구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뭐냐면 동물적 욕구예요. 이거를 동물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고 그 다음에 위에가 뭐죠? 소속감. 소속감이 뭐죠? 누구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거야. 할리 데이비슨을 사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내가 호구적으로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아.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자기 만족이지. 왜냐면 나는 그거 타고 다니면 귀찮아 죽겠거든. 소리 커지. 옆에서 바바바인가 봐. 어느 놈이 저렇게 막 소음을 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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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변에서 남한테 민폐 끼치는지도 모르고 봐주는 것 자체를 자기는 착각하고 사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지? 자기 만족이야. 관심을 가지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층이냐? 전문직 사람들. 전문직은 어때요? 혼자 살아. 혼자 해먹고, 혼자 그 방에서 고립되어 살아요. 외롭지. 그걸 어떻게 풀어야 돼? 오토바이 타면서, 무리 지어 가면서, 주말에 자연의 오픈카잖아. 완전 오픈카잖아.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덕지가 돼요. 그리고 아무나 못 타요. 상위 몇 퍼센트 사람들이 타. 그러니까 어때요?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위해서 할리 데이비슨이 있는 거예요. 할리 데이비슨 연비 얼마나 안 좋아요? 연비가 중형차예요. 오토바이인데 중형차라니까 리터당 연비가 7, 8km 나. 그래도 타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탄다니까? 왜 타? 소속감. 그 존중감이 뭔지 알아요? 이거지. 권력용이에요, 권력. 내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줄을 쫙 써. 야! 하면은, 아유! 하면서, 남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재미.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 5가지. 요거를 매술로 욕구 단계라는데, 음식점에서, 한번 볼까? 음식점에서 기본적 욕구로 음식이 아주 가격 대비 맛있게 잘 나와. 어때요? 배불러. 기본적 욕구야. 그 신비가 뭐냐면, 제가 이거 잘 가는 음식점 제가 직접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게 이제 판교 옆에 고길이라는 데 음식점인데 한 10분만 가면 해방감도 느껴. 그리고 갤러리도 있어. 눈으로 보는 즐거움. 여기 그네도 있고 뒤에 산이야. 산책의 즐거움. 음식을 해먹는 즐거움. 이런 어떤 쾌락적인 게 있고 안정감은 뭐냐면 이 사람 주인이 화해 전문가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장독대에 음식을 전부 다 담아가지고 직접 재배하고 담아가지고 이렇게 팔기까지 해. 그러면서 화해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웰빙 음식이구나. 거기다가 소속감 뭐냐면 여기 갔더니 여기는 아무나 못 와. 그러면 소속감도 느끼고 그리고 또 종업원들이 친절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예, 다른 데서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대우를 받아.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있어가 마케팅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람의 이런 5가지 욕구를 찾아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마케팅 시장 조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할리 데이비슨은 시장을 파악해라 했을 때 마켓은 사람이고 사람은 뭐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 동물이잖아. 동물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찾아낼까? 고객들의 그 무의식과 의식 속에 말로 표현은 안 하고 표정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그 안에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게 뭘까? 그걸 찾아내는 게 그게 마케팅이고, 고객이 말해주는 것을 찾아내는 게 마케팅의 시장 조사 방법인데,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은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물어봐야 되는지. 그런 설문조사를 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건가가 시장조사 설계예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단지 그거를 내가 손으로 수기로 한다면 통계 분석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통계 분석 엑셀로든 SPSS라는 프로그램으로 돌려봤더니 거기서 의미 있는 어떤 현상을 찾아낸다. 의미 있는 현상이 뭐죠? 그게 인과관계죠. 그런 걸 찾아내면 그게 시장조사 방법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은 전략이고, 그 전략에서 전략에서 목적과 내가 할 수 있는 거가 뭐죠? how. why와 how를 알면요. 매칭을 시키면 what이 나와요. what이 뭐죠? 수압 분석이에요. why가 뭐죠? opportunity. 그죠? 시장의 니즈잖아요. how가 뭐죠? strong. 내가 쉽게 하면서 시장이 원하는 걸 찾아내면 what이 뭐죠? 그게 전략적 결과물이에요. 그걸 목표라고 해요. 근데 여러 군데 있어요. 나의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긴 슬래턴도 있어. 그러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게 100%야. 해야 될 거. 그 중에 상단에 내가 쉽게 하면서도 스트롱, 쉽게 하면서도 내가 시장이 원하는 opportunity에 집중하는 게 25%에 집중하는 게 그게 전략이라는 거지. 그게 스왓의 핵심 말하는 겁니다. 즉 스왓이라는 거는 전략적 툴의 하나인데 스왓이 전략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라는 툴 중에 가장 잘 쓰이는 게 스왓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잠이 오니까 5분만 쉬고 또